안녕하세요, 조홍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16번째 시간 디자인 재료 파트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재료는요, 총 8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출제되는 문제 수에 비해서 그 시험의 양과 범위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료학이라고 하거든요. 재료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를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재료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디자인 재료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가? 보통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하는 디자인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재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웹이라든가 모바일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디바이스 장치에 의해서 표현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한 것들은 어떠한 종이라든가 뭐 금속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유리라든가 등등 다양한 어떤 그런 재료에 의해서 이렇게 인쇄가 되는데, 특히 컴퓨터 그래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면상에서, 컴퓨터 화면에서 표현된 것이 어떠한 재료에 재현될 때 디자이너가 의도한 대로 똑같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디지털 색채라고 하죠. 이 디지털 색채라는 게 화면과 또 실제로 출력되고 인쇄될 때 어떤 장치와의 어떤 여러 가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어서 재료가 어떤 재료냐, 또 그 재료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재현될 때 어떠한 그 디자인 의도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에 비해서 문제 수는 적고, 또 사실은 어떤 한 파트 가지고도 엄청 많은 그런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재료학, 그럼 그 안에도 뭐 무기 재료라든가 무슨 재료라든가 여러한 재료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능사 시험이고 또 8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개론적인 거,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만 일단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재료학에서 보면 한 2문제 정도는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너무 심화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저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들, 그러니까 알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까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심화 학습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뭐 그런 문제까지 맞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그냥 마음을 비고 뭐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찍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자, 여하튼 간에 좀 재료, 이 디자인 재료 파트는 좀 재미가 없어요. 예. 문제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또 의지도 잘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스를 다루는 예비 디자이너들은 이 재료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아셨죠? 자, 그래서 디자인 재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디자인 재료, 그러니까 디자인하는 것을 뭘 통해서,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현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지식과 내용들을 암기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을 우리 뭐라고 한다? 재료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재료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어떠한 재료가 좋은 재료이냐. 그래서 디자인 재료의 조건. 자, 재료는 우리가 사용해야 할 재료는 뭐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품질이 균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자, 품질이 균일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재료들, 대량의 재료들을 이제 갖고 쓰게 되는데, 그 재료 중에 어떤 샘플을 보고 품질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샘플만 좋고 또 샘플들을 막 한 10개를 조사했더니 10개가 다 다른 결과치가 나와버리면 제품의 품질,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디자인을 해서 만든 제품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의 균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료의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렴해야 돼요. 재료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제품의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가공 기술이 완전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가공 기술이 뭐냐?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형태나 모양, 이러한 가공이 가능한, 우리가 기술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한 재료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 구입이 뭐 편리해야 된다. 당연한 거겠죠. 재료가 공급이 잘 되다가 공급되지 않아 버리면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품의 그
재료를 공급하고 또 구입하기도 편리한 그러한 것이 좋은 재료다라는 거. 그리고 재료라는 게 무한하냐? 그렇지 않아요. 유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우리가 보통 이런 재료들을 자연에서 얻기 때문에 이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재료가 좋은 재료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의 조건, 가끔 시험에 문제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뭐 이건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의 분류, 재료에 대한 종류, 구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재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유기재료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슨 재료가 있다? 그러면 무기재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이 디자인 재료 일반 문제는 이 재료의 구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통 유기다, 무기다를 나누게 되는 어떠한 그 기준은 뭐냐면요. 여러분 탄소 아시죠? 탄소 C. 탄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유는 뭐예요? 있다. 있을 유자를 쓰는 거야. 유기재료라 하고요. 탄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재료는 뭐예요? 무기재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재료는요. 기본적으로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이 유기화합물, 유기체의 화합물을 가지고 만든 그러한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뭐 수지라든가 섬유, 접착제 등과 같은 고분자 물질들을 우리는 유기재료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유기라는 말은 뭐냐면 생체 물질이에요. 생체 물질. 생체라는 것은 뭔가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 생체 물질에서 얻어낸 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유기물. 여하튼 이렇게 구분을 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기재료는 또 뭐로 나누냐 그러면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천연재료가 있고요. 무슨 재료? 천연재료라는 건 뭐예요? 자연에서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천연재료가 있고, 자, 합성재료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재료라는 것은 그 천연재료들을 이용해서 인간들이 여러 가지를 말 그대로 혼합하고 합성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재료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기재료에서의 천연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교재 나와 있지만 목재라든가 석탄 등입니다. 뭐라고요? 목재라든가 석탄. 이 외에도 뭐 아스팔트라든가 또는 뭐 가죽 같은 거 있죠? 가죽. 이런 것들이 다 천연재료의 유기재료다. 자, 합성재료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이라든가 수지죠. 플라스틱. 그 다음에 도료라는 건 페인트 얘기합니다. 페인트, 접착제, 그 다음에 종이, 그리고 피혁, 가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의 유기재료를 구분하는 천연재료와 합성재료, 그 다음에 천연재료는 요거.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하고 요런 걸 얘기해주고 무기재료 하나 얘기한 다음에 무기재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무기재료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속재료, 하나는 비금속재료, 하나는 도자기재료,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나눕니다. 뭐 말 그대로 금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 은, 철,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금속이죠. 비금속은 금속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유리, 뭐 시멘트, 석재, 점토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비금속이고, 도자기는 이제 점토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비금속에 들어가겠죠. 점토. 예. 이렇게 구분을 하는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재료를 구분하고 재료의 종류를 나누는 이 문제는 보통 이 재료의 어떤 일반 학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에서 엄청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 재료의 성질.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대표적인 첫 번째 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응력. 자, 응력이라는 것은 뭐냐? 외부로부터 어떠한 에너지, 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압력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는 압력에 의해서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 뭐 응력을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얼만큼 저항하고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변형력, 저항력 또는 내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도라는 것은 얼만큼 강한가의 정도겠죠. 뭐 비슷한 얘기겠지만 강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인장 강도라는 게 있어요. 인장 강도. 인장 강도는 땡겼을 때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힘. 그게 얼만큼까지 견뎌내는가. 땡겼을 때에 견디는 힘. 그걸 인장 강도. 그 다음 전단 강도. 전단 강도라는 것은 직각 방향에서 힘을 꽉 눌렀을 때 얼마큼 그 힘을 견뎌내는가. 자, 파열 강도. 파열 강도 마찬가지 압력을 주고 눌렀을 때 말 그대로 얼마큼 파열되기 직전까지의 힘. 휭 강도. 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휠 때 얼마큼 그걸 견뎌낼 수 있는가. 해가지고 보통 강도는 인장, 전단, 파열, 휭 강도 이런 것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성이라는 게 이제 뭐예요? 어떤 형태가 변형됐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귀하려는 성질. 이걸 탄성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이 외에도 이 재료에 대한 재료학에 있어서의 가장 일반적인 재료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시험에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개론적인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디자인 재료의 조건. 품질이 균일해야 된다든가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든가 가공 기술이 완전해야 된다든가 공급이 원활하고 구입이 쉬워야 된다든가 재료가 사이클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 근데 이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고. 자, 재료의 구분에 대한 재료의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기재료와 무기재료로 나눈다. 탄소가 있냐 없냐. 유기재료는 유기화합물, 생체, 천연, 합성재료 있다. 무기재료는 금속, 비금속, 도자기가 있다. 그리고 재료의 성질에 대표적으로 응력, 강도, 탄성.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그 다음 중요하고 이게 세 번째.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나오고 있는 것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재료의 일반 지식은 요 세 가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배웠고요. 이제 실제로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가, 재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 종이 재료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재료? 종이 재료.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이후에 많이 배워야 할 텐데요. 특히 오늘 이야기하는 종이 재료랑 그 다음에 그 생료, 색채 재현하는 재료들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일단은 재료학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 종이 하나 가지고도 1시간 강의가 가능하거든요. 기능사는 참 양이 많아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들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욕심 같아서는 강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절대 20강 안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예비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예비 디자이너인 분들이 너무 어렵게 공부하면 재미도 없고 또 선생님이 그런 걸 다 가르쳐 준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강의해 주는 정도 수준에서만 뭐 하시면 뭐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 준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진학한다든가 또는 뭐 더 상위의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종이의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 자, 일단 종이라는 것은요, 원료가 뭐예요? 나무입니다. 나무에서 어떤 것을 채취하냐면 펄프라는 것을 채취해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나무를 만듭니다.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시험 문제랑 그 다음에 종이의 종류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 펄프의 원자재, 조성 요소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교재 나옵니다. 셀룰로스라는 게 있죠, 그죠? 셀룰로스라는 게 있고, 헤미셀룰로스라는 게 있고, 리그닌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펄프의 조성 요소인 세 가지, 셀룰로스,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교재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종이가 어떠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죠. 또 간혹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종이 역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종이 대신에 뭘 사용했냐면은 뭐 이렇게 이집트 같은 경우는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잎사귀에다가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래 보존이 안 된다든가 문제가 있겠죠, 그죠? 또는 뭐 가죽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그리고 또 대나무 같은 데다가 과거에는 글을 적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보관도 힘들고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 누가 채륜이라는 사람이 AD 100년에 중국의 채륜이가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 정도만 누가 만들었느냐? 채륜. 그리고 동양에서 만든 종이 동양지가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양지라는 종이거든요. 그게 일반화되고 대중화되었다. 뭐 이 정도에서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뭐예요?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나무의 원료로 해서 펄프를 가지고 만드는 거, 펄프. 그래서 이 펄프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좋은 종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물론 100% 나무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예요? 이 나무 자체가 엄청나게 사라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 인간들은 죽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나무의 펄프를 활용하되 기계적이든 화학적이든 어떤 것들과 같이 혼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나무 원료를 가지고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고해라는 걸 합니다. 고해. 또는 영어로는 비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고해 비팅은요, 잘게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나무를 잘게 갈아서 어때요? 그 안에 펄프를 채취하는 과정을 우리는 고해 비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해한 이 펄프에다가 원료들을 넣어요. 그러니까 나무 원료 가지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원료를 조성하는데 원료 조성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사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징. 자, 사이징은 뭐냐? 그러면 각종 원료들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악교, 송진, 녹말, 뭐 점토, 백토, 활석, 탄산석회 같은 것들을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내수성을 높인다든가 잉크가 번지는 걸 방지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관련한 것들을 넣어서 그러한 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충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광물성의 가루를 첨가하여 걸러내는 공정으로 충전재를 가하면 종이가 유연해진다. 뭐 말 그대로 충전재를 넣어가지고 종이에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는 원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이라는 건 충전재를 넣어서 유연해지게 한다든가, 사이징은 뭐 잉크가 번짐을 방지한다든가, 그죠? 내성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색을 좀 넣고 싶다 종이에, 그러면 착색을 합니다. 착색. 그리고 정정이라는 걸 하겠죠. 정정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래서 이 원료를 조성한 것을 초지기라는 데가 있어요. 초지. 그래서 초지라고 합니다. 초지기라고 있어요. 기계인데 거기다가 쫙 이제 이렇게 액상으로 된 이제 하나의 그 종이 원료를 초지기에 쫙 밀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서 쫙 눌리면서 물이 쫙 빠지면서 건조되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 크게는 고해, 원료 조성, 초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초지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가공. 뭐 가공하는 것들은 뭐 할까요? 뭐 코팅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종이 위에다가 코팅을 한다든가, 또는 뭐 절단을 한다든가, 자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소위 사용하는 뭐예요? 종이가 되는 완성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무가 종이로 되어가게 된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공의 종류 많이 나옵니다. 도피 가공, 흡수 가공, 변성 가공, 배적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도피 가공은 말 그대로 종이 위에다가 표면에다가 뭔가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트지라는 게 있죠. 아트지 또는 버라이어티지 이런 것들, 종이에다가 뭔가를 바르는 것을 우리는 도피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흡수 가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 있죠.
그 종이를 이제 우리가 묻히면 거기에 어떤 색이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그런 방식의 그 물질을 종이에다가 넣는 거를 흡수 가공. 변성 가공은 뭐냐? 종이의 어떤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변의 성질을 바꿔버린다는 얘기고요. 배적 가공이라는 것은 종이를 이렇게 덧붙여서 뭐예요? 포장지라든가 또는 판지, 골판지 이런 두꺼운 종이를 만들 때 쓰는 가공법들. 이외에도 사실 가공법이 되게 많은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재료는요 엄청 많은 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은 재료 자체 뭐 사진 부분도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도 사실 한 2-3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양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장 핵심적인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재료학은 8문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 또 2문제 정도는 선생님도 알 수 없는 정도의 심화적인 문제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각각 하나 파트마다 다 전문가인데. 그래서 보통 한 4개 정도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찍든지 아니면 재수조화 맞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너무 재료학 8문제에 목숨 걸고 있는 건 좀 효율이 떨어지는 공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이 욕심 같아서 막 다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되게 지루하고 또 다 애울 수가 없어요. 자, 여하튼 이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펄프의 종류에 관련한 것이 물어보는데요. 뭐 목재 펄프가 있고 비목재 펄프가 있습니다. 목재는 나무에서 나오는 거고 비목재는 뭐 갈대라든가 뭐 대나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채취하는 것들이고요. 제조법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2개가 있거든요. 기계 펄프와 화학 펄프라는 게 있습니다. 기계 펄프는 말 그대로 기계를 통해서 원료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화학 펄프는 화학 약품 가지고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계 펄프는 뭐냐 그러면 뭐 쉐목 펄프랑 그 다음에 케미 그라운드 펄프랑 그 다음에 열처리 기계 펄프 이 3가지만 암기 딱 해놓고 기계다라고만 이해하신 다음에 나중에 근데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 나오면 하니까 외워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종이에 뭐예요?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종이는요 크게 양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판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화지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자, 양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동양지의 반대말로서 이제 서양 유럽에서 대중화시킨 종이 양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이는 다 양지고요. 판지라는 거는 아까 우리 배적 가공한 거 있죠? 예, 두껍게 이렇게 뭐예요? 붙여서 만든 거. 화지는 기계로 만든 기계에 의해서 만든 종이를 화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쭉 나와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첫 번째 신문용지인데 신문용지는 기본적으로 윤정기라는 걸 통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영화나 TV 보면 막 신문이 막 다다다다 하면서 막 이렇게 롤에 따라가면서 막 나오는 그런 장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용지 같은 경우는 종이 품질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신문용지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루 보고 그냥 바로바로 버려지는 그런 종이다 보니까 품질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최근에 와서 많이 고급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가장 품질은 떨어지고 윤정기를 통해서 인쇄를 되다 보니까 종이의 가장 중요한 인장 강도라고 합니다. 이게 당겼을 때 찢어지지 않고 눌렀을 때라도 하여튼 또는 뭐 평활도라든가 흡입성이 좋은 그런 종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해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인쇄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용지인데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상질지, 중질지, 하급지 이렇게 있습니다. 상질지, 중질지, 하급지를 나누는 기준은 뭐다? 펄프가 얼마큼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질지는 A급의 종이로서 펄프 양이 거의 뭐 80% 이상, 70% 이상의 양을 갖고 있는 종이를 우리는 상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질지는 뭐 중간 정도 되고 하급지는 40% 이하의 종이를 우리는 하급지라고 해서 뭐 다른 말로는 갱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쇄를 많이 할 때 쓰는 상중질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트지라는 거거든요. 이 아트지는 뭐냐 그러면 종이에 코팅이 되어 있는 거, 코팅.
그래서 뭐 실무에서는 아트지라고 하지 않고 아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하튼 가장 많이 인쇄에 사용하고 있는 종이가 아트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조지는 화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아트지와 함께 가장 많이 인쇄에 사용하는 종입니다. 품질 자체가 아트지만큼은 아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용은 이제 아트지보다 저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선생님 교재 여러분 책 사신 거 보시면 그 표지 있죠? 표지는 아트지고요. 그 다음에 교재 안에 내지는 보통 모조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품질 차이는 없어요. 그죠? 근데 하여튼 품질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엽지라는 게 있습니다. 박엽지라는 말 자체는 뭐냐 그러면 종이 자체가 상당히 얇은 종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평당 30g이죠. 아주 두께가 얇은 종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디아지라는 것과 인디아지, 그 다음에 글라싱지, 교재에는 글라싱지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 자꾸 글라싱지로 나와서 한 건데 원래는 글라신지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글라싱지가 아니라 글라신지인데 시험에 글라싱 뭐 하여튼 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한글로 읽는 거니까 싱이라기보다는 신지라고 읽는 게 좋은데 어쨌든 시험에서는 글라싱지라고 나와서 같이 써줘봤습니다. 자, 둘 다 상당히 얇은 종이고 인디아지는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책 아시죠? 성경이라든가 여러분 요즘에 사전 거의 안 쓰지만 사전에서 사용하는 네이지 그 얇은 종이들을 우리는 보통 인디아지라고 하고 글라싱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얇으면서 질기고 유리처럼 매끄럽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외에 이제 잡종지라는 게 있어요. 잡종지를 보게 되면 황산지, 수분강력지, 트레싱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황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버터나 마가린, 치즈 등의 포장용지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약간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는 그러한 그 종이로서 이게 통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나 약품 이런 포장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수분 강력지라는 게 뭐냐면요. 보통 종이가 물을 먹으면 이게 금방 찢어지거든요. 그런데 수분 강력지는 물을 먹어도 뜯어지긴 하지만 보통 종이보다는 좀 강한 그런 걸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종이를 수분 강력지. 트레싱지 아시죠? 기름 종이. 투명한 반투명 황상지를 얘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판지라는 게 있어요. 판지라는 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적 가공한 거예요. 두꺼운 골판지라든가 마닐라보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화지라는 게 있죠. 우리 도화지 그림 그릴 때 쓰는 도화지인데 대표적으로 켄트지와 와트만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보통 와트만지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목적으로 하는 포장용지가 있다라는 거. 포장용지는 보통 크라프트지 또는 로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보면은 교재에는 몇 년 몇 월에 출제되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에도 출제되었던 문제들만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 이외에도 수입지부터 해서 듣도 보도 못한 진짜 많은 종이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가 버라이어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인화지를 얘기합니다. 종이에 감각물질이라 그래가지고 빛에 반응하는 물질을 발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예전엔 찍으면 필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필름 가지고 종이 인화지에다가 상이 나타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종이가 바로 인화이지. 그래서 버라이어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종이의 종류를 물어보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으시면 시험 문제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이의 어떤 물리적 성질이라 그래가지고 종이의 어떤 평량이라든가 두께 이런 거 그리고 사이즈도 그 다음 인쇄 용지는 보통 이렇게 평평한 그 전지와 감아져 있는 롤지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지는 사륙전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국전지라는 두 가지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이만한 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쇄소에 가게 되면 인쇄소에 이런 전지가 쫙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500장씩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 1년이라고 얘기하죠. 되게 많아요, 내용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있지만 시험을 지금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는 필요 없다. 그 종이는 1대 루트 2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잘라서 사용한다라는, 또는 이렇게 비율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이는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종이에서의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뭐다? 종이의 그 제작 과정을 물어보는 것과 종이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색채 재료라는 거죠. 우리가 채색 재료, 색을 나타내는 재료. 자, 색을 나타내는 재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료라고 얘기를 해요. 색료. 색을 나타내는 재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손톱에다가 봉숭아물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내 손에 빨간색에 입힌 색료는 뭐야? 봉숭아물, 이렇게 되는 거야. 색채 재료가. 그래서 색을 나타내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료가 있고 하나는 염료,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안료와 염료를 나누는 기준은 아주 쉬워요. 안료는 물과 기름에 녹아요, 안 녹아요 하면 안 녹아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안료, 안 녹아요. 그래서 안 녹는 거고요. 염료는 염료하지 마세요, 녹아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염료는 보통 우리가 색을 입히면 그 색을 입히고자 하는 그 물질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염색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염색을 한다든가 우리 옷에다가 색을 입히는 것들은 다 염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염료를 얘기하는 거고, 안료는 보통 어떤 표면에 덮여서 어떻게 해요?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페인트 같은 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안료입니다. 물감 같은 경우도 안료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꼭 필요하냐 그러면 전색제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전색제. 전색제는 뭐냐? 안료를 표면에 붙게 만드는 하나의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색제로 색을 덮어 씌우는 게 바로 색료다.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색을 나타내는 재료는 안료와 염료가 있다. 안료는 물과 기름에 안 녹는다. 염료는 물과 기름에 녹는다. 염료는 염색이라고 한다. 안료는 전색제가 필요하다. 왜? 표면에 덮어 씌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안에 또 더 설명들이 뭐 색소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또 안료에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가 있다라든가, 염료는 천연염료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더 설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학 자체가 정말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또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정말 귀찮으면 선생님 강의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우리의 목표는 8문제 중에 한 4문제 정도만 알아서 푸는 거고 나머지 4문제는 찍든지 뭐 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색료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미술, 회화에 사용하는 뭐 아이디어 스케치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재료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 첫 번째 수채화 물감이죠. 수채화 물감은 주로 물 가지고 어떠한 그 물감의 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도를 조절해주는 그러한 물감이고요.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맑고 투명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주로 와트만지를 많이 사용하고 물이다 보니까 흘리기라든가 번지기 등이 가능하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수채화 물감 뭐 초등학교 때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 특징에 대해서 잘 알 거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 물감이라는 게 있죠. 포스터 컬러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포스터 컬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나 뭐 기사 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조색하는 재료로서 포스터 컬러를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물감들은 색료 혼합이죠. 합치면 합칠수록 탁해지고 어두워지는데 비교적 포스터 컬러는 덜 어두워지고 덜 탁해집니다. 뭐 그런 장점이 있어요. 변색도 잘 안 되고, 그 다음 겹쳐 칠하기 가능하다라는 게 뭐냐? 수채화는요, 칠한 거에다 다른 색을 칠해버리면 물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혼색되거나 변질되는데, 포스터 물감은 칠한 거 위에다가 다시 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아크릴 물감을 물어보게 되는데, 자, 아크릴 물감의 특징, 요거는 이제 보니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크릴 물감은요,
아크릴 뭐 무슨 수지를 가지고 만든 아크릴 에스터 수지인가라는 걸 가지고 만든 그 원료를 만든 그냥 그런 물감이에요. 얘는 이제 수채화 물감처럼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한번 마르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건조가 상당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바탕 재료에 착색이 가능해요. 뭐 벽화라든가 공예 이런 데 가능합니다. 유화 물감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채화 물감처럼 투명하지 않아요. 불투명하고 또 은폐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냐? 칠하게 되면 그 원자재가 안 보인다는 얘기죠. 덮어 씌우면 그 색만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아크릴 물감. 시험 문제에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또 파스텔이죠. 자, 이 파스텔에 관련한 거는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스텔 써봐서 알겠지만 아주 정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할 때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또 손을 사용해서도 사용하시 가능하죠. 그죠? 뭐 크레용 계열의 어떤 그런 색채 도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파스텔 사용해서 알겠지만 가루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착액을 뿌려서 고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착액으로 주로 많이 쓰는 거는 헥사티브라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정착액 써야 되는 게 뭐냐? 파스텔. 그 다음 매직 마커. 마커 같은 경우 이거 써봤죠, 그죠? 건조도 빠르고 색상도 다양하고 그리고 선명하고 뭐 보통 이제 우리 아이디어 스케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뭐 회화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에어브러쉬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컴프레셔라 그래가지고 그 공기를 불어넣는 기계 앞에다가 그 뭘 달아요? 그 스프레이 건을 달아서 뿌립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환상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극사실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채화 물감 이런 건 섞어서 쓰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탁해지지만 이 스프레이 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특징. 그 다음에 콩테라는 게 있는데 콩테는 기본적으로 뭐 연필과 목탄 같은 정도의 느낌이고 보통 색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흑색, 회색, 갈색, 백색 뭐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아크릴 물감과 파스텔 물감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재료의 첫 시간인 재료의 어떠한 일반 지식과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채색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심화 학습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료학은 시험 문제 나오는 양도 적고 범위도 너무 넓고, 그죠? 범위는 넓은데 8문제. 게다가 한 파트만 설명하려고 해도 진짜 머리 찢어집니다. 되게 많은 양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딱딱 찝어준 부분만 그냥 이해하고 그리고 그 부분만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공부 진짜 막 엄청나게 했는데 해봤자 8문제인데 거기에 목숨 거는 거는 참 바보죠, 바보. 재료학은 그냥 가볍게 듣고 가볍게 이해하고 편안하게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재료학 마무리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고요. 자, 항상 강의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독 읽어보시고 한 파트가 끝나면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핵심 요약본을 체크리스트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들은 적어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풀어보고 그다음 뭐 해야 돼? 아, 내가 모르는 게 뭐구나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